예, 안녕하세요. 세네터 출입니다. 대한민국은 언론 이런 거 떠드는 것만 보면 완전히 무슨 반일파리 히스테리 공화국이에요. 더 한심한 건 의외로 제법 배웠다는 자들 혹은 잘 산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목소리 꽤나 낼 만한 사람들 중에 얼핏 보면 우파고 얼핏 보면 보수인데 문재인과 똑같은 소리를 해요. 이번에 일본을 꺾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참 한심한 사정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의 반일 펌프질이 아주 도를 넘었죠. 최근 청와대 수석회의에서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역사를 역행한 것이며 현명하지 못한 처사이며 대법원 판결의 외교적 해결을 일본에 제안을 했는데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아니, 이제야 대법원 판결의 외교적 해결을 제안합니까? 이게 지금 판결 나온 지가 김명수 등이 대법원에서 개폭도짓을 한 지가 벌써 언제야? 10월 30일이니까 작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8개월 반이 됐는데 이제야 제안해요? 또 문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일본의 이번 조치가 우리의 경제 성장을 가로막으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이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되며 기회가 기획이 됐네요. 기업은 자신감 있게 대응해야 된다. 아니, 일본이 지금 제기하는 거는 명확하잖아요. 너희 전략물자 제대로 관리해. 그런데 관리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환적도 하고 석탄도 밀수입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한테 반품 수출했다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입고된 적이 없어. 이게 물건이 어디로 샌 거야? 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경제 성장을 가로막으려는 의도라면 말은 뺀질뺀질하게 하네요. 조건문으로 했으니까. 의도이다 라고 딱 단정 짓지 않고. 아무튼 이 대통령이란 자가 이런 식으로 앞장서서 반일 히스테리를 펌프질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나라입니다. 불행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불행 중에 행복의 씨앗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본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전략물자 관리예요. 제가 평소 산케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산케이가 사설에서 제대로 썼어요. 사설에서 뭐라 그랬냐. 한국이 미국에 울면서 중재를 요청했는데 이게 미국이 중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거대한 착각이다. 살펴보겠지만 이건 맞는 말입니다. 울면서 중재 요청했다.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네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본 때문에 대한민국 다 죽게 생겼다 해서 울만한 자들이 저 진영에 없죠. 이 사설에서 산케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전략물자 불법 수출 부인은 참으로 부정직한 일이다. 거짓말이다 이거죠. 한국이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없다라고 지금 잡아떼고 있잖아요. 이거 거짓말이다. 한국 스스로 수출관리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강경화가 폼페오와 통화하면서 일본을 비난하고 중재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한국한테 필요한 일은 한국이 취해야 될 조치는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동아일보가 전하면서 산케이 사설, 한국, 미국에 울면서 중재 요청, 착각도 이만저만 이런 막말을 했다. 이렇게 전해요. 참 이것들이 단체로 나서서 조중동, 오른쪽에는 조중동, 왼쪽에는 문재인 586 주사파 간첩, 종북, 친북 이렇게 다 단체로 단골을 먹고 나서서 국민을 히스테리 걸린 개돼지로 만들려고 아주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미국이 이럴까요? 일본과 역할을 분담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가끔씩 언론에 나오거든요. 이번 사태 이전에 이미 트럼프와 아베 사이에
역할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언론 행간에 군데군데 나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리스 대사가 12일 날 여의도에서 국회 윤상현 등을 만났을 때 일단 한국과 일본 양 당사국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해리스는 나서서 해결할 뜻이 없다. 이 소리죠. 세뇌 탈출에서 여러 번 다뤘지만 지금 동아태 담당 차관보 데이비드 스틸웰입니다. 이 사람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1940년대 후반 동아태 담당 차관보란 자리가 생긴 이후로 군인 출신이 그 차관보 자리에 앉은 거는 이 사람이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 선임은 아마 레이건 행정부 때인데 제가 행정부는 헷갈리네요. 아무튼 1980년대 말 아니면 80년대 말쯤 될 거예요. 이 아미티즈였는데 아미티즈는 그 명색은 군인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그 현장 군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워낙이 그 월남말을 빨리 배우고 잘하고 또 대민 작업을 잘해서 이 외교 쪽으로 발탁이 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주 베트남 미국 대사관 아직 월남이 패망하기 전에 거기로 발탁됐다가 외교회에서 쭉 컸어요. 그러니까 아미티즈는 이런 전략통이 아니거든요. 반면 데이비드 스틸웰은 처음에 미 공군의 한국어 특기 사병으로 들어갔다가 있어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정식으로 졸업을 하고 파일럿 생활도 하고 전투기 비행사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 군사 정보 및 전략 분석가의 길로 나섭니다. 공군에 몸을 담은 채로. 그래서 베이징 주재 미 대사관의 무관으로 중국 군사력 분석을 했고요. 영어 다음에 잘하는 언어는 중국어고요. 아주 능통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일본어를 상당히 능통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람이 인준된 게 몇 개월 안 되죠. 상원에서 인준된 게. 인준 전에 이 사람이 공군 준장이었습니다. 보직은 중국 및 동아시아 군사 정보 전략 분석하는 그런 보직에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사람이 동아태 담당 차관보로 온 겁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뭐라고 말했냐. 지금 일본을 방문 중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한국도 옵니다. 딱 잘라서 말했어요. 나는 한국과 일본 양측을 중재할 계획이 없다. 한국 한번 박 터지게 당해봐라 이거예요. 그 소리라고요. 지금 둘 얘기가 모두. 그 얘기는 이미 사전에 트럼프와 아베 사이에 조율이 끝난 얘기란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류층 겉으로 보면 저 정도 살고 저 정도 배웠으면 아마 보수겠지, 아마 우파겠지라고 당연히 상정되는 그런 상류층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고 어떤 근성을 갖고 있나 한번 살펴보시죠.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이겁니다. 이번에 일본과 대판 붙어야 한다. 결국 미국이 중재해 줄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상류층 인사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고 또 글쎄 그 사람 만나니까 그런 소리를 해? 하고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소리를 여기저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름 말하면 알만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우파 인사 보수 인사일 거야 라고 하는 범털이 이번에 일본과 대판 붙어야 한다. 결국 미국이 중재해 줄 거야 라고 말하고 다녀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범털들이. 이거를 제대로 반영한 게 동아일보 신석호 기자입니다. 이 사람 북한학을 전공했다는데 원래 저는 북한학 전공한 사람은 딱 한 명 빼고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딱 한 명은 누구냐? 명지대 이지수 교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 친북학을 전공한 거 아니야? 라고 좀 의심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동아일보 신석호 기자 이렇게 썼어요. 아주 제대로 속내를 드러내줬어요. 감사합니다, 신 기자. 오바마는 리버럴이고 트럼프는 비리버럴이다.
우선 첫째, 이 글부터 틀려요. 이 리버럴이 잘 정의가 안 돼요. 이게 리버럴이 왜 정의가 안 되냐. 리버럴의 역사를 말씀드릴게요. 고전적 리버럴, 클래시컬 리버럴은 바로 보수주의입니다. 에드먼드 버크를 흔히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아버지라고 꼽는데 그게 200년 전이거든요. 220년 전. 버크가 이제 이런 정치 철학을 확 펴기 시작한 게 프랑스 혁명에 충격을 받고 폈습니다. 230년 전이네요. 1790년에 먼저 그 책이 나왔으니까. 이 버크 당시에는 보수주의라는 용어도 없었어요. 보수주의라는 용어는 1820년대, 30년대에 프랑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버크 보고 당신 보수주의잖아요 라고 말하면 야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었을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버크의 사상은 보수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다른 말로는 고전 리버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수주의와 고전 리버럴은 이름만 다를 뿐 하나입니다. 개혁 성향이 강해요. 버크가. 예를 들면 미국에 대해서 획기적 자치권을 줘야 한다. 왜냐? 독립에 준하는 획기적 자치권을 주지 않으면 그리고 세금을 거두니까 당연히 미국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되고 미국은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북미죠. 즉 미국 독립 전이에요. 1700년대 말에 숫자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국회의원의 숫자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런던에 있는 영국 의회는 북미 출신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장악될 것이다. 따라서 북미에서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는 안 된다. 세금도 못 거둘 바에야 획기적 자치권 주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왕실 재정과 국가 재정을 완전 분리시켰고요. 영국의 인도 지배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인도는 영국이 무력으로 점령한 식민지가 아니고 영주들끼리 호족들끼리 자기들끼리 박터지게 싸우다가 영국한테 치안을 맡아달라고 스스로 갖다가 바친 그런 땅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버크는 뭐라고 말했냐. 신이 인도를 우리 영국에게 맡긴 거는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영국의 제도가 이러저러하다라고 내세우면서 마구잡이로 획일적으로 적용해서 인도의 나름 합리적인 관습법과 전통을 마구 파괴하고 유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그 개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혁적 고전 리버럴이에요. 에드먼드 버크는. 근데 그걸 또한 보수주의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리버럴은 언제 망가지냐? 1800년대 말, 19세기 말에 망가집니다. 그때가 되니까 리버럴이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모든 유럽 열강들이 다 제국주의 침략 단계로 들어가요. 제국주의 침략 단계로 들어가니까 리버럴이 둘로 빡빡해집니다. 한 5년 사이에. 그게 1880년대 초기 5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빠개져가지고 일부는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로 가버리고요. 일부는 극단적 민족주의, 나중에 나치 같은 형태로 가는, 나치는 아직 안 나올 때지만 극단적 민족주의 형태로 가요. 그때 리버럴은 죽은 겁니다. 미국 같으면 그게 우드로 윌슨 정도까지 가서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미 미국은 이제 조금 오래 살아남죠. 그러니까 1920년경까지 간다고 봐야죠. 1910년대까지. 그 고전 리버럴, 보수주의, 여기에 적통자는 의외로 한국인입니다. 우남 이승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저거 리버럴이야. 저거 뭐야. 저는 그래서 미국 리버럴들 하도 웃겨갖고요. 아버럴이라고 불렀어요. 아버럴. 아메리카 리버럴. 저건 개족보야. 고전 리버럴의 관점에서 보면, 클래식 리버럴의 관점에서 보면 저건 리버럴도 아니야. 자, 근데 신석호라는 자는, 이 기자는 지가 얼마나 정치 철학을 공부했길래 함부로 오바마는 리버럴, 트럼프는 비리버럴. 그래가지고 지가 또 영어로도 써놔요. 저는 그런 영어 단어는 처음 봐요. 아마 몇 명 안 쓰는 단어거나 그럴 거예요. 일리버럴, ILLIBRAL, 일리버럴.
일리버럴이라는 단어는 정치 철학에서 안 쓰여요. 어디서 그런 단어 하나 해서 자기 원고에 가로치고 일리버럴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좀 공부 안 한 거 한 척 하지 맙시다, 신 기자. 대한민국에 정치 철학한 사람 몇 명 있어요. 그 돈도 안 되고 아무도 환영 안 하는 거. 그거 안 했다고 해서 누가 비난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 공부 안 한 거 갖고 했다 그러지 말자고, 부정직하게. 아무튼 간에 이렇게 먼저 딱 개탕을 쳐놔요. 오바마는 리버럴, 트럼프는 빌리버럴. 그리고 나서 썰레빠리를 풉니다. 이렇게 풉니다. 오바마, 클린턴은 위안부 등을 거론하면서 일본을 비난했다. 이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우뚝 세운 것이며 미국의 가치를 옹호한 것이다. 위안부 협상 속도가 나게 된 것도 오바마 정부의 중재 역할이 컸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고 미일 협력 관계가 악영향을 받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끝내 개입하게 될 것이라 기대된다. 한마디로 깡짜 부리고 오기 부리고 뗐으면 미국이 한국 못 버리니까 일본이랑 적당히 중재해 줄 거다. 이런 사대주의예요. 이 반일파리의 숨은 얼굴은요, 미국을 받들어 섬기는 사대주의예요. 나 저 일본 놈 죽일 거야, 싸울 거야, 우리 원수 될 거야 라고 막 떼쓰고 울부짖으면 미국이 뒤에 와서 중재해 줄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다니는 범털 제도권 인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기서 이것들은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이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정말 구역질 납니다. 요즘 행태를 보면. 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신 기자가 정확하게 그래서 표현해 준 거예요. 한마디로 반일 투쟁 열심히 하면서 오기 부리면, 땡깡 부리면 미국이 중재해 줄 거다. 그럼 우린 체면도 건지고 실리도 건진다. 그러니까 반일 투쟁 열심히 하자. 이런 거지 근성이 어디 있습니까? 실체적 진실이 뭐냐는 안 따지는 거 아니에요. 과연 전략물자를 우리가 제대로 관리했냐? 사린가스나 원폭 제조에 사용되는 에칭가스, 불화수소가 불법 수출된 적이 있냐? 그게 북한으로 갔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냐? 이걸 차분하게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저런 거나 글이나 써제 끼고 있다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가면 아주 지능적 반일파리도 나옵니다. 동아일보의 논설실장이면 동아일보의 에이스 중에 하나죠. 사설 쓰는 방에 총 대빵이니까. 제목부터 얼마나 살벌합니까? 제국주의 후예들의 설마하다 기습당한 아마추어 정권.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 반일은 아마추어다 이거예요. 제대로 된 반일 해야지. 준비도 안 돼 있는 반일 했다 이 소리예요. 그럼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거니까 아 박수 쳐주고 싶죠. 근데 가만히 논리를 보면 흉악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굉장히 지능적이에요. 이기용 논설실장의 그 지능성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사악하고 흉악한 지능성인지. 딱 앞 머리는 근사하게 나갑니다. 이중용도 전용 가능한 일본 수입 자재가 자개로 됐네요. 자재가 1200종이 된다는 걸 아시고 계십니까? 이러고서 던져요. 기계부품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걸 아시고 계십니까? 이러고서 던져요. 게다가 이러한 자재와 기계 중에는 일본만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도 수두룩하다는 걸 아시고 계십니까? 그거 보면 앞으로 일본이랑 잘 지내자는 소린가 보다 하고 처음엔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왜 제목을 이렇게 잘못 달았지? 이러고서 읽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뒤에 가서 온갖 흉악한 소리가 다 나오더라고요. 이기용 논설실장이 얼마나 지능적이고 흉악한지 한번 보시죠. 아직 그 주장이 그렇단 거예요. 인격은 제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나이스하고 젠틀하겠죠. 저는 글 담론에 대해서 아주 흉악하고 지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용이 뭐라 그랬는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번 사태의 주된 책임은 경제를 무기화해 자유무역 시대 국제 분업에 암묵적 약속을 깬 아베 신조 총리에게 있다. 경제를 무기화했죠. 근데 왜 무기화했나? 전략물자 관리를 잘못했네. 전략물자 수출입을 잘못 관리했다는 게 상대방 주장이네. 그럼 전략물자 수출입을 제대로 했다는 걸 증명하면 되네.
그래서 전략물자 수출입을 제대로 관리했다는 걸 밝힐 수 있으면 그 다음에 경제를 무기화한 거지. 저렇게 먼저 못을 받고 시작해요. 금수라는 확정적 보복 대신 칼자루 주인 측의 재량권과 가병성이 큰 심사라는 방식을 택해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근거 없는 전략물질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는 아베 정권의 행태는 극악하고 저열하면서도 치밀했던 제국주의 시대 일본 정치 권력의 속성을 데자뷰처럼 떠올리게 한다. 저는 이거 보면서 내가 지금 평양노동신문을 읽고 있나 동아일보를 읽고 있나 조금 헷갈렸어요. 나는 이분이 동아일보 논설실장보다는 노동신문 논설실장이 훨씬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깝습니다. 이 좋은 재능을 평양에서 갔으면 훨씬 더 꽃피울 수 있었을 텐데. 극악, 저열, 치밀했던 제국주의 시대 일본 정치 권력의 속성. 뭐 이러면 거의 평양 용어죠. 아베 정권의 치밀한 보복 근저에는 징용, 판결 등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서서 잃어버린 20년 동안 세계시장에서 한국 기업에 밀린 데 대한 자괴감에서 어떻게든 한국에 타격을 줘 끌어내리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거의 제가 보기엔 이 정도 되면 피해망상성 정신병적 몽상인데 이게 그런지 안 그런지는 병원에 좀 가보시면 되겠네. 근데 병원에 가면 반일 피해망상이라는 신드롬이 아직 정신과에서 정의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단이 안 나올 겁니다. 아깝네요. 우리나라에 특유한 정신병들이 몇 개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친북 몽상, 친북 과대망상 정신병이 하나가 있고요. 북한 잘 될 거다. 김일성 영생교 오래오래 간다. 저기서 개혁개방 가고 저기서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받을 거고. 이거 친북 과대망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신병리학에서 그게 이제 병명이 확정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기용 논설실장의 글에서 보는 거는 이제 반일 피해망상이죠. 하나는 메갈로매니아고 하나는 패러노이드입니다. 과대망상은 메갈로매니아라 그러고요. 피해망상은 패러노이드라 그럽니다. 이러한 이 세계관을 가만히 보세요. 이기용이 글에 깔려 있는 세계관, 약육강식의 세계죠. 그것도 아주 부정확하죠. 왜냐? 세계 시장에 있어서의 한국의 자리매김은 미국과의 사이에서 결정되는 거지 일본과 사이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일본의 조치가 한국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봐요. 이번 일련의 조치가 지난 70년 동안 일본 정부가 해왔던 조치 중에 가장 강력한 반북 조치입니다. 자민당은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친북 성향이 강했었어요. 한반도에 분단을 선호했기 때문에. 한반도에 분단을 선호한다는 얘기는 여기는 남쪽이 굉장히 번영된 잘 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북쪽에 그저 그런 김일성 영생교를 대체한 또 다른 전체주의가 못 들어옵니다. 김일성 영생교 무너지면 북은 그냥 자빠지고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을 향해서 그냥 휩쓸려 떠내려 갑니다. 좋은 의미에서 휩쓸려 가요. 그 도도한 물길에. 따라서 북의 체제 유지를 선호하게 되면 당연히 김일성 영생교의 유지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한 친북 성향이 자민당에 갖고 있었어요. 일본 공산당은 오히려 반북 성향이 강한데 공산주의 노선이 틀리다. 저건 공산주의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자민당은 좀 달랐어요. 그 자민당이 70년 동안 쭉 그렇게 반복적으로 드러났던 친북 성향을 완전히 걷어치우고
한국을 지금 때리는 이유가 너희 대량살상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것으로 우린 추정돼. 너희 수출 관리 제대로 해. 근데 너희는 과거의 징용 판결에서도 보듯이 대법원이 너희 나라는 대법원이 개폭도 집단이야. 너희 믿고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를 다 맡기겠냐. 우리가 직접 할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 주장에 타당성이 있냐 없냐, 진실성이 있냐 없냐가 핵심인데 이기용이라는 사람이 쓴 동아일보 논설실장 이기용이라는 사람이 쓴 저 글에 보면 타당성이 없다라고 그냥 주장해요. 아무 근거 없이.